네, 한미연합훈련 전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SLCM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안보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다양한 훈련들이 예고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5번째고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또 탄도미사일을 이번엔 발사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그 강도와 횟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적어도 36차례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수치인데 올해도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해서 바다가 무슨 죄가 있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동해 그런 생태계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바다가 과연 그 오염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이것을 그칠 것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한국과 주한미군 중심으로 이 연합훈련을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에 대한 항의와 반대를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5가지의 신형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미사일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미사일을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가?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목표물이 두 개죠. 크게 봐서는 하나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신 화성 종류의 미사일은 예. 미국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장거리 대형 미사일입니다. ICBM이죠. 예, ICBM이죠. 그렇지만 또 한국을 위협해야 되기 때문에 KN 시리즈, KN-23이라든지 24, 예.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실험도 북한이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할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전략적인 환경입니다. 예, 두 가지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로 좀 이번에는 좀 바뀐 점들이 많더라고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기간과 시기가 변했죠. 대부분 이런 을지 훈련은 여름에 이제 대규모 훈련으로 하는데 그리고 일단은 북한의 대규모 침공, 즉 한국 전쟁의 재발을 그 시나리오에 상정해서 우리가 방어를 한 다음에 북한군을 격퇴하고 진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북한의 그런 침략에 대한 방어 시나리오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그런 안정화 전략을 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이 돼 있고 네. 또 기간도 11일 연속이라는 굉장히 장기화된 연합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전혀 달갑지 않은 그리고 북한의 그런 정권의 종말, 한미 양국이 누차례 공식적으로 강조했던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네. 일단 강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던 게 그 전날 발사했었던 SLCM이거든요. SLBM은 발사한 바가 있지만 SLCM 발사한 적은 없었고 게다가 발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발사했다고 우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보기에는 이게 진짜 쏜 게 맞았냐 이런 식으로 또 북한에서 기만 전략을 하는 건가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SLCM 발사한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이제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SLBM은 B가 볼리스틱 탄도입니다. SLCM은 C 크루즈 순항 미사일입니다. SL이라는 것은 서브마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틀 전에 발사한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고 이번에 발사한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입니다. 근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 위반입니다. 네. 모든 주권 국가는 미사일 실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유엔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유엔은 입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하면은 회원국인 북한은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874에서 북한은 향후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시험 발사도 안 되고 상업용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1874의 명백한 위반이지만 네. 예.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와 같은 기술을 씁니다. 펑 터트려서 나가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타는 터지는 거죠. 크루즈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합참에서는 뭐 이 기술에 대해서 북한의 과장이 좀 섞여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등장시켰고 북한은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개발을 할 텐데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국방부와 합참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왜 속 시원하고 신속하게 자세한 재원을 공개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북한 측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거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영화 타짜 같은 걸 보시면은 그 고수들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공개를 하지 않죠. 예. 알고 있어도. 네. 그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여러 번 초조함을 이미 표시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정부와 군의 발표를 믿느냐? 믿을 수 없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엉망이다. 우리가 벌써 잠수함 순항 미사일 개발도 성공했는데 그것을 덮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북한의 이 무기 체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전쟁에 대한 그리고 우리 방어 능력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가 돼야지 협상 지렛대가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언제 얘기했냐면 2022년 8월 18일에는 끝으로 한마디 참으로 안 됐지만 조롱하면서 하루 전에 우리가 한 무기 시험 발사 지점을 남조선 당국이 잘못 얘기했다 그랬어요.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바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었다.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그랬고 그 다음에도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네. 그 방송에서 군 전문가분들과 군 당국이 그 재원과 예. 발사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대로 믿고 돌아온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기억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용리머제를 무평리라고 불어대질 않나. 우리가 저수지에서 발사했는데 그 주변 일대 자행 발사돼서 발사했다 불어대지 않나. 안주시와 온천국을 헷갈리지 않나. 예. 이런 것들을 국민이 신뢰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권이 알고 있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수중 발사를 비롯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지금에 갖고 있는 어떤 탐지 능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믿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북한이 어떤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는 불상, 미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예. 그래서 뭐 군 당국의 입장은 달라진 것은 없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 군이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강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올해 우리 국방비가 57조 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액인데 2017년 8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영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많은 국방비를 갖고 우리가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국방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가 한국 그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던 해였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략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GDP상으로는 북한의 45배인데 그 많은 국방비로 뭘 했나?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축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도에 대해서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우리 군은 조속히 그 많은 국방비를 가지고 적절한 태세를 갖추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부터 제시했던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탐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연합훈련 첫날인 어제도 미국의 차세대 정찰기가 동해 상공을 계속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공군이 오늘부터 36시간 동안 비행을 하는 훈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탐지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북한의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들이겠죠. 예,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런 정찰 자산은 정말 최고 수준이고 우리도 이제 국방력과 무기 수출에서는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 정보에 관해서는 민감한 이제 전략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군이 100%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1일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 주한미군 사령관 에브람스 장관이 지적했듯이 부임을 하고 났더니 한미 전략작전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 사성장군이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증명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되고 지속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지금 미사일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해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도화된 핵 미사일 위협 능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제 전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세계적인 좀 추세를 보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국방비를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아까 국방비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 좀 취하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57조 원은 대단한 액수죠. 물론 그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국방부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교육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세계 수준에서 믿을 만한 현대화 수준에 이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군 현대화, 국방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방비를 그렇게 올림으로써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무기라든지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현대적인 방향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국방비 백세에서 다시 명시한 대로 우리 군의 가장 중대한 위협, 주적은 북한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대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대화와 무기 도입이 결정이 돼야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는 순서로 한다면 57조 원이 방대한 액수이긴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봅니다. 네, 자 일단 북한이 쏜 이 SLCM과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에서도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협의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위협적인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진다면 앞으로 안보리 회의를 더 소집할 가능성 이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그 한미일 3개국 그 안보 협력 국가는 네. 유엔 안보리가 워낙 러시아, 중국이 그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겠지만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시도가 모두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미일 양 3개국이 유엔 안보리가 어떤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독자 제재 그리고 한미일 상호 안보 협력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계속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유엔 안보리가요.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외에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17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 이번에는 외무성 측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 5년 6개월 만이라고 하고 되게 강력한 조치로도 보이거든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인권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해도 아픈 구석이 많다고 봐야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는 이제 주권에 대해서 그 주권 보호를 위해서는 결사항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 보위를 위해서 예. 그런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격하게 반응해온 것이 이제까지 북한의 행동이었고 이번 외무성을 대표한 이런 반응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이제 북한을 오히려 더 그 강공 모드로 만드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 또 북한 인권을 언제까지 무시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걸맞는 정책인지 또 의미 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북한 인권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예.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뭐 인적 교류, 남북 경제 교류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은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과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 특히 그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데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뒤로 미뤄두는 것이 군사안보 합리성 차원에서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중에 이제 이 인권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지금의 어떤 움직임으로 본다면 앞으로 북한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 것은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전략을 수정합니다.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7차 핵 실험도 안 하고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올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런 전략적 선택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확률이 높지 않은데 막연한 기대로 그런 양보를 먼저 한다면은 그것이 타당한 전략인가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북한의 그런 반발이 예상되고 외무성 명의로 성명을 내놓은 것이 격 높은 항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한 반발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그 자세한 그 내용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고립 상태에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가 불리하고 또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지지, 연대를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가 중미 군사 패권 경쟁에서는 중국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미국의 인태 전략이 강화된다든지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이 확대 강화가 된다면은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북한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불리해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문제는 아니죠. 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질 것 같고 그렇다면 북한이 다음에 꺼낼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북한은 이미 핵 잠수함 개발의 완성 단계에 있고 잠수함에서 SLBM, SLCM을 발사할 단계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군 당국과 미국이 판단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잠수함은 아직도 옛날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사일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쏠 능력을 확보했다고 믿기는 어렵고 어떤 단계가 다음 될 것인가라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 입으로 작년 12월 20일에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이제 화성 미사일 실험은 다 고각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추진력과 사거리 확보 정도만 증명이 됐는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심을 표시했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가짜 전문가들 이야기라고요. 왜 우리의 성과를 폄훼하냐. 그때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군사 위성 개발을 경고했습니다. 군사 위성은 개발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합법적인 권리다. 이것을 눈을 편히 뜨고 앉아서 빼앗기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대서라도 우리의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이 군사 위성 개발 문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초미의 선결 과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당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 당이 결정한 정찰 위성 개발 사업에 드팀이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변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그것이 작년 12월 20일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인공위성 실험을 위해서 최고 존엄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월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뜻을 예고한 적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 또 고체 연료 기반의 ICBM 발사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7차 핵실험도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나온 것을 보면은요. 합참에서 재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으로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고요. 관련해서 북의 이러한 연이은 미사일에 대한 강력 규탄을 말하며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정상 각도 발사 외에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도발들도 타임테이블에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209, 214 디젤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을 맞붙는다면 100점 100승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깊은 바다에서는 잠수함끼리 대결은 눈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들어서 적국 잠수함의 엔진에서 나오는 스크루 소리를 듣고 추적을 해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붉은 10월을 잡아라도 나오는데 거기서 소리를 들으면서 소련 잠수함과 미국의 핵 잠수함이 서로 추적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 잠수함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한이 벌써 핵 잠수함을 개발했고 거기서 핵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적인 정서를 보면 지금 한미가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일본 정상과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G7에서 한미일도 만날 예정이고 우리는 외교적인 빡빡한 일정들을 갖고 있고 여기서 당연히 의제가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북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한미일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인 안보 협력의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정상급에서 합의를 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해서 외교 그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어떤 여론을 의식한 선제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의 이제 셔틀 정상회의가 복원돼서 16일, 17일 정상회의가 있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텐데 우리가 양보만 하고 아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1년 동안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고 이것을 계속 발전, 계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설명을 했고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기대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